서울 북촌 한옥마을,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고요한 골목 끝에 고풍스러운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완벽한 집, 하지만 그 안은 다설의 동안 단 한 번도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적 없는 숨막히도록 조용한 공간이었다. 이 집의 주인, 한조원, 국내 최고 IT 기업 하나네트워크스의 젊은 CEO,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성공한 남자. 그러나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5해 전, 그의 아내 정세영은 쌍둥이 딸 유리와 유림을 낳아 세상을 떠났다. 출산의 기쁨은 곧 비극으로 바뀌었다. 두 딸 모두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아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식 이후 주원은 집안의 모든 소리를 없앴다. 음악도, TV도, 웃음도 사라졌다. 아이들은 침묵 속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감정을 숨긴 채 바쁜 일에 몰두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유모들과 치료사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유리와 유림의 마음을 열지 못했다. 아무리 비싼 전문 치료사를 데려와도 아이들은 무반응한 얼굴로 세상을 거부했다. 그 아이들은 말을 할 줄 몰라요. 감정 표현도 거의 없고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전문 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치료사 윤소라의 보고는 늘 그랬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차갑다. 그녀는 미국에 있는 최첨단 치료센터를 추천했다. 인공아우, 이식수술과 집중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주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저항이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그저 도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상실의 고통을 마주하기 두려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채 무기력하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말이 없고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고려는 이제 습관이 되었고 가족은 형식적인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원은 비서로부터 한 명의 새로운 지원자 서류를 받았다. 기존 치료사들과는 다른 프로필이었다. 송아리, 주원은 낮게 중얼거리며 파일을 넘겼다. 어떤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 국제 자격증도 없었다. 하지만 이력서에는 청각장애 아동센터 자원봉사 활동 2년이라는 짧지만 눈에 띄는 경력이 적혀 있었다. 손글씨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엔 단 하나의 문장이 강렬하게 적혀 있었다. 아이들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주원은 망설였다. 이 여자를 믿을 수 있을까? 전문성이 부족한 자원봉사 출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 수 없는 직감에 이끌렸다. 적어도 다른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며칠 후, 아리는 북촌 한옥집의 낮은 대문을 지나 조용히 들어섰다. 하늘색 셔츠에 단정한 머리, 등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 그녀는 인사를 나눈 뒤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건가요? 유모가 물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먼저 보고 싶어요. 아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아리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어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아주 낮은 볼륨이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들에게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볼륨을 키우지 않았다. 대신 스피커를 바닥에 두고 음악의 진동이 바닥을 타고 흐르게 했다. 유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림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스피커에 손을 갖다 댔다. 음악의 미세한 진동이 손끝에 닿는 순간 유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게 입꼬리를 올렸다. 아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말 없는 교감. 시작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연결이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주원은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나 그 장면은 그의 마음 어딘가를 흔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건 그냥 우연이야. 반사신경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리는 아이들이 자고 난 뒤 빈 거실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한국사 키스을 입력하고 가장 기초적인 수업 영상부터 반복해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었다. 그저 두 아이의 눈을, 손을,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밤, 북촌의 하늘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한 집의 깊은 고려 속에서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울림이 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송아리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저택에 들어섰다. 머리에는 검은 머리끈을 질끈 묶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유리와 유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았다. 어제와 다름없이 그림 도구와 작은 스피커 하나를 꺼냈다. 처음엔 유리와 유림 모두 그녀를 경계하는 듯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진동, 음악이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감각을 기억해낸 유림은 슬쩍 그녀 쪽을 바라보았다. 송아리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충분히 말이 되었다. 괜찮아. 나는 기다릴게. 그녀는 말없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날은 음악 대신 작은 천 조각들과 색색의 털실이 준비되어 있었다. 송아리는 천을 손가락에 감아 인형처럼 만들고 그것을 흔들어 아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천 조각을 들고 춤을 추듯 움직이며 바닥을 두드렸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유림은 조심스럽게 털실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따라 하드 손에 감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유리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늘 유림보다 한 걸음 뒤에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과 송아리 사이에 작은 리듬이 생겨났다. 손짓과 눈빛, 천조각의 움직임이 하나의 놀이처럼 반복되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소통이었다. 표현이라는 것이 꼭 소리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그녀는 보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한주원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토록 많은 치료사와 전문가들이 포기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의심 반, 경이로움 반의 눈빛으로 송아리를 지켜봤다.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아이들과 놀이를 이어가고 있었다. 특별한 도구도 없고 과학적인 절차도 없었다. 오직 기다림과 관찰, 그리고 진심 어린 시선만이 존재했다. 며칠 뒤, 송아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습한 수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먼저, 안녕이라는 단어, 손바닥을 펴고 가볍게 흔드는 동작.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 동작을 반복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며 안녕이라는 입모양을 보여주었다. 유리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송아리를 따라했다. 어설픈 동작이었지만 분명 안녕이었다. 그 순간 송아리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연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엄마였다. 손바닥을 펴서 뺨에 대는 동작. 송아리는 조용히 두 아이 앞에 앉아 아기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정세영, 그들의 어머니.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사진 속 그녀는 오래도록 닿지 못한 기억이었다. 송아리는 사진을 보여주며 수화를 천천히 반복했다. 그리고 종이에 엄마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주었다. 유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송아리의 손짓을 따라 하듯 서툰 동작으로 뺨에 손을 대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한주원은 조용히 아이들의 방을 찾았다. 그는 문틈으로 유리와 유림이 서로에게 수화를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웃는 얼굴로 말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문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어떤 보고서나 진단서에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한주원은 송아리를 불렀다.
서재에서 단둘이 마주 앉은 두 사람. 오랜만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송아리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이 세상에 말을 걸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뿐이에요. 왜 굳이 음악을 사용했죠?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인데.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진동, 리듬, 색감,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에요. 귀로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에 주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 여자의 방식이 여전히 낯설고 비논리적이라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렸다. 무엇보다 그녀가 아이들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점이 그를 뒤흔들고 있었다. 며칠 후 아이들은 아빠라는 단어도 수화로 익히기 시작했다. 송아리는 그 단어를 가르치며 조심스럽게 주원을 아이들 방으로 데려갔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유림이 조용히 손짓을 했다. 아빠, 유리도 따라했다. 아빠, 주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벅차올랐다. 말 한마디 없이 아이들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닿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손으로 그를 불렀다. 그날 밤 그는 책상에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꺼냈다.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던 그 편지.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새로이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 아이들이 나를 불렀어. 그 문장을 적는 그의 손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북촌의 늦가을,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창밖에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며 잎을 떨구고 있었고 그 낙엽들 위로 아이들의 작은 발자국이 남았다. 유리와 유림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두 손은 점점 더 많은 단어를 기억했고 표정은 더 부드러워졌다. 송아리와의 시간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그녀가 있는 날의 아침부터 창가에서 기다렸다. 그런 변화는 집안 구석구석에도 스며들었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엔 간단한 수화 인사가 오갔다. 저택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한주원은 회사 이사회에서 급히 호출을 받았다. 최근 일부 언론이 그의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재벌 2세, 청각장애 쌍둥이 숨겨왔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기사에는 송아리의 존재와 그녀의 비전문적인 배경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회의실 안 이 사진들의 표정은 차가웠다. 주원 씨,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감추는 것도 문제지만 전문 치료 대신 자원봉사자에게 맡긴다는 건 납득할 수 없어요. 언론이 달라붙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은 송아리의 존재를 리스크로 간주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미국의 유명 청각 전문 클리닉에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 주장했다. 한주원은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사회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회사, 망해, 사회적 책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윤소라를 다시 불렀다. 지금이라도 미국 센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소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인공아우 이식 수술을 통해 청각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언어 습득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아이들의 현재 나이를 고려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통증, 크겠죠? 단기적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고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주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로는 이해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송아리를 서재로 불렀다.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려 합니다. 송아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사회를 위한 선택인가요?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들을 수 있다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정상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죠. 정상이란 게 뭔가요? 남들처럼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 아이들은 지금 충분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 그건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유로 그들의 리듬을 끊어버리는 게 옳은가요? 그럼 그냥 이대로 살아가라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서. 그의 말은 무심한 듯했지만 눈동자 속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송아리는 담담히 말했다. 그 아이들은 이미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요. 누군가 듣지 않을 뿐이죠. 한주원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두세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언젠가 올 거라 생각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간 뒤 주원은 홀로 남았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그 소리는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침묵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송아리는 저택을 떠났다.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다. 유림은 자신의 방에 숨어 나올 줄 몰랐고 유리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애라는 개념을 말할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한주원은 다시 고요해진 저택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옳은가?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아내에게 쓰는 편지. 그동안 써내려가던 문장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아이들이 다시 조용해졌어. 그런데 왜 내 마음은 더 시끄럽지? 그는 그 문장을 적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앞에 있는 서류는 아이들의 미국행 관련 문서들이었고 그 옆에는 윤소라가 보낸 수술 스케줄이 놓여 있었다. 한참 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유리가 종이를 들고 유림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종이 위에는 엉성하게 그려진 그림과 서툰 수화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종이에 손을 뻗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침대맡에 앉아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아이들의 치유인가요? 아니면 통제인가요? 그 물음은 오랫동안 그의 내면을 조용히 흔들었다. 송아리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북촌의 저택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유리와 유림은 이전보다 더 말이 없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수화도 멈췄다. 그들의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한주원은 다시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서류를 들여다보며 아이들의 출국 일정, 병원 스케줄, 의료 동의서 등에 서명을 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저려왔다. 어느 날 집사 이기현이 조심스럽게 주원의 방을 노낙없이 열었다. 그는 손에 한 장의 편지를 들고 있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원은 고개를 들었다. 이기현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건넸다. 편지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함께 묶여 있었다. 서촌 색연필선과 손바닥만 한 종이에 이상하게 삐뚤빼뚤한 수화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기현이 대신 써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리 선생님, 우리 기억해요.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오면 안 돼요. 주원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그림을 하나하나 넘겼다. 유리가 그린 송아리의 얼굴, 유림이 그린 손가락들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 장, 두 아이가 함께 그린 커다란 하트. 그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무언가가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동안 논리와 체면, 미래라는 단어들로 덮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세영아, 내가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믿었지만 그건 내 방식일 뿐이었어. 그 애들은 이미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었고 나는 그걸 끊어버렸어. 난 잘못했어. 그는 편지를 적고 곧장 차 키를 들었다. 밤이었지만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단지. 송아리가 지내고 있다는 주소를 찾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아파트 앞에 섰다. 창문에는 아무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한 여자가 있었다. 어두운 밤,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송아리였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녀도 그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둘 사이에 짧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주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그리고 수화를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송아리의 눈이 흔들렸다. 돌아와 주세요.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확실했다.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송아리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렸다. 그리고 그녀도 천천히 손을 들었다. 당신도 기다렸죠.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오갔다. 며칠 후 송아리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유림은 두 팔로 그녀를 꼭 껴안았고 유리는 수화로 기다렸어요를 반복했다. 송아리는 그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그리웠어. 그날 저녁 한주호는 아이들 방에서 조용히 송아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송아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이라도 돌아왔잖아요. 아이들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죠? 말을 못한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 없이 견디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더 강한 법이죠. 그날 밤, 저택엔 오래간만에 진짜 웃음소리가 퍼졌다. 음악은 여전히 틀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춤을 췄다. 손으로, 발로, 표정으로. 그들은 말 없이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다. 주호는 처음으로 음악이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음악은 마음의 리듬이고 연결의 진동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손으로 아빠라는 수화를 하며 입을 다물고 웃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전달되는 마음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북촌 한옥마을의 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그 조용하던 저택의 안뜰에도 분홍빛이 번졌다. 유리와 유림은 마당 한가운데서 작은 천조각들을 나무에 매달고 있었다. 송아리는 아이들과 함께 색색의 리본을 포로햇살 가득한 바람에 흩날리게 했다. 그 정원은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소리는 여전히 없었지만 그곳에는 생동감이 가득했다. 웃음은 눈빛으로 전해졌고 대화는 손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감정이 있었다. 한주호는 이제 더 이상 회사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자신이 만든 재단의 이름으로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주변의 반발도 있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들이 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가 세운 재단은 저택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무언의 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손짓, 표정, 그림, 움직임, 그리고 감정이 언어가 되었다. 유리와 유림은 이제 이곳의 작은 선생님이었다. 그들은 다른 청각장애 아동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교감하는 법을 배웠다. 송아리는 그 중심에서 여전히 묵묵히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어느 날 작은 행사가 열렸다. 소리 없는 무대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발표회였다. 음악은 없었고 무대 위에는 조명과 색채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관객들의 눈에는 그보다 더 풍부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행사의 마지막 무대는 유리와 유림의 공연이었다. 두 아이는 나란히 서서 손짓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수화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된 날을 이야기했다. 송아리가 처음으로 스피커를 바닥에 올려놨던 날,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배운 날, 그리고 아빠라는 수화를 가르쳤던 날.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 이야기를 따라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손끝을 따라하며 그 순간을 함께 느꼈다. 공연이 끝난 후 조명이 꺼지고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청각장애 아동들의 무대는 소리가 없었지만 가장 큰 반향을 남겼다. 그날 밤 송아리와 한주원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충충이 떠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믿기지 않아요. 송아리가 말했다. 뭐가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이 나를 받아주길 바랐을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어요. 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신이 준 선물이에요.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니에요. 선물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걸 알아보는 법을 배운 거죠. 그는 그녀의 말을 되새기며 손을 들어 천천히 수화를 했다. 감사합니다. 송아리는 그 수화를 보고 살며시 웃었다. 그리고 똑같은 동작으로 대답했다. 나도. 조용한 정원. 바람이 리본을 흔들고 꽃잎이 떨어졌다. 들리는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노래하고 있었다. 며칠 뒤 재단의 홍보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에는 음악이 없었다. 하지만 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수화로만 이루어졌고 자막 없이도 감정을 전하는 얼굴과 움직임이 있었다. 누군가는 댓글에 이렇게 썼다. 이 영상은 음악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어요. 말 없이 이렇게 울 수 있다니. 영상은 화제를 모았고 방송과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비정상으로 분류되던 청각장애 아동들의 세계가 드디어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한주원은 유리와 유림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꿈꾸는 미래는 뭐니? 아이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손짓으로 대답했다. 사람들이 우리와 말할 수 있는 세상. 그 대답에 주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듣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깊이 세상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세영아, 우리 아이들이 말하고 있어. 들리지 않지만 그들의 말은 그 누구보다 크게, 깊게 울려 퍼지고 있어. 이제야 내가 조금은 아버지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다. 우리의 침묵은 이제 음악이 되었어.